네, 브리핑 듣고 프로의 시선으로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장에 매번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 속에 저희가 또 중심을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고점을 높여가는 시도 2556선 오후에 나온 고점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장중 고점 터치 이어집니다. 외국인 매수 전환 임박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 1,000억 원 넘게 소화하면서 다시금 한시 구간의 고점을 높였다가 911선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입니다. 자, 변동성 해석해보죠. 두 프로와 함께합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덕호 대표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 주의 출발 역시 오후장에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한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앞서 브리핑에서 다룬 것처럼 오전에 로봇주들 그리고 재건 혹은 건설기계 쪽 강했다가 이 자금이 또 우르르 몰려가면서 AI, 소비, 바이오 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PI, 중국의 경제 지표들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힌트들이 경제 지표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계속 이제 오전장에 강했던 섹터들이 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 오후장에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견고하게 나타나는데도 왜 계속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이 물가입니다. 즉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정책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 7월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7월에 이제 PC 물가, 즉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전년 대비를 봤을 때는 이제 3.3% 정도 PC면은 굉장히 물가가 양호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말 그대로 동기 대비를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만큼 누적돼 있는 상승분이 아직까지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가 점점 어느 정도 물가 잡혔는데 왜 금리 빨리 안 내리느냐라는 얘기에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물가 부분들이 이제 전혀 마이너스권 혹은 뭐 제로 포인트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사실 금리를 쉽게 내려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이제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또 다시 한번 오전 중에 샀다가 다시 매물이 또 빠르게 나오는 장세로 좀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부동산 시장들도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주요 은행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금 회수가 안 돼서 지금 디폴트가 지금 현상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금 회복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어떤 혼조세가 나온다는 것들은 유동성 자체가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인지 혹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신용자산을 대비를 했을 때는 감당 가능한 선인지를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밸류에 대한 계산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런 시장 심리가 반영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번 주도 그럼 반등 도모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오히려 맞죠? 이제 다가올 부분들에서 연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반짝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속성 있는 부분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IT,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못한 건 좀 오래되긴 했어요. 종목별로는 좀 다르지만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가 다시 금요일장에 100만 원을 지지했다가 현재 또 이탈이 나오고 반도체도 오전에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보면 예스티는 특허 분쟁, 이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잡음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23%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 오후에는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가 시장의 지위 어느 정도인지 오늘 혼조 양상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뭐 2차 전지는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일단 10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금요일 날은 다행히도 이제 종가 부근에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일단 또 종가가 계속 시험대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를 보게 된다면 예스티는 예스티만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허 소송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서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압 챔버에 대한 부분들
부분들의 특허가 이제 침해됐다라고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송 결과까지 나와야 되니까 긴 호흡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소송 비용은 영업의 손익으로 일단 대손으로 잡아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악화를 들어가는 것이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다른 반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뭐 크게 신경 쓰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오롯이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 HBM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부 반도체가 이제 중국 화웨이폰에 들어갔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나서서 그것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고 아무래도 우회 수출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판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이제 계속해서 휴대폰들이 나올 때 그것이 계속해서 하이닉스 그 반도체가 들어갔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이제 시제품 부분에서 발견이 된 거고 네. 그 정도 물량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라면 그 문제가 좀 다소 심각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옥죄한다 하더라도 100% 옥죄지 못한다라는 것은 서로 양국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이슈 자체는 크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론을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GPU에 대한 어떤 그 매출 증가세. 제가 11시 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6위에서 3위로 반도체 비중이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GPU 부분들이 올라가면 HBM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이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오롯이 수혜가 올 수 있다. 언제까지?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러한 것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 중심의 관심은 여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 모멘텀으로 그럼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낙폭을 줄이진 못하고 있지만 이쪽은 기회라는 말씀으로 정리할까요? 오히려 장비주들은 조금 밸류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보게 되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면 결국 후공정 장비단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네. 조금 밸류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우리가 불과 한 1, 2개월처럼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후공정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한번 좀 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로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이제 HBM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지 힘을 분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9월 들어서 증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힘을 분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스티는 개별 악재로 정리하고요. 화해 논란, 지난주에 새롭게 등장한 악재 속에 그 영향력은 조금 신중론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오전부터 강했던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 패키지, 윤 대통령의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장중 변동성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모듈러까지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의 매기 확선이 이어진 데서는 이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지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오늘 이런 장중 변동성을 봤을 때 매번 단기성으로만 움직인다고 정리를 해야 될지 어때요, 대표님? 우선 이제 지금 재건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섹터들이 사실은 건설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여기 철강제들 그리고 여기에 건설 기계들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몇 번 소개드렸던 자원민족주의가 강조되다 보니까 다시 어떤 광산업이라든가 이제 자원개발 쪽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건설기계들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냐인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끝난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재건에 대해서 약속은 했지만 이 약속을 시행하기까지의 기간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간에서 시장의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낙폭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재건이라는 부분의 키워드를 좀 보실 때는요. 처음에는 어떤 뭐 전기, 전선, 가스, 수도 이런 어떤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건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후에는 다시 섹터들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없게 가는 섹터들이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IT와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정보보안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처럼 이렇게 좀 섹터 조명을 덜 받을
때는 실제 이제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좀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우디 네옴시티도 모멘텀 받았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더라도 IT 방산 정보 보안으로 압축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네옴시티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허상에 있는 부분이다 아직은,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은 그만큼 앞서 있는데 실제로 네. 뭐 2030 엑스포가 만약에 사우디가 안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외부적 요인들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섹터 정리를 하고요. 오늘 특징 종목 안에서 변동성이 컸던 로봇 여쭤보겠습니다. 두산이 오후장에 잘 가다가 상한가가 다시 풀립니다. 물론 우선주 중심으로는 상한가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오늘부터 15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시장에서 2조 원 가깝게 기업 가치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잘 갔거든요. 지금 두산의 시세는 보시다시피 상한가는 풀렸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유지가 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부터 여쭤보죠. 김덕호 대표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두산 앞으로 주가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두산 그룹주가 다 같이 좀 오르는 모습 보였잖아요. 우선주들까지. 이 개별 모멘텀으로 잘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개별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일단 결국 로봇 산업 활성화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이제 노동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지속성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산업이 유효하다고 해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금 동향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반영된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과 부합하느냐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도달을 했다가 지금 후퇴를 하는 원인들도 두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재무구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부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자회사, 멀쩡한 자회사들도 지금 지분 매각을 하면서 블록딜을 시행하면서까지 현금성을 지금 챙기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이 이제 최근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특히 21일부터 해서 이제 공모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적인 메리트는 두산보다는 로보틱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 수익을 얼마나 두산이 가져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1년 뒤, 2년 뒤에 나올 블록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두산을 지금 현 주가에 무겁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후에 거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쪽으로는 자회사 쪽으로 직접 투자를 가라. 왜냐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유한 지분이 90.9% 네, 정도지만은 그렇죠. 이후에 이제 공모가 청약이 끝나고 나면 한 68% 정도 지분을 갖습니다. 근데 보호 예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34% 물량을 1년 안에 털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수익성이 그만큼 사업성과 연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 위원님은 오늘 변동성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두산 개별 이슈로 움직여요? 라고 질문을 드릴 만큼 두산 말고는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서 브리핑에서 다룬 것처럼 장중 고점 기준 4조 5천억 원까지 시총을 불렸다가 현재는 4조 400억 원 정도로 거의 한 5천억 원 가깝게 시총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30분 동안에 보여줬습니다. 아직 시총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상장 이후에 약발 떨어지면서 관련 종목들 다 같이 조정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가능성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흐름들 지속적으로 관찰하십사라고 말씀 좀 드려왔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이제 이때 삼성의 휴먼 로봇 얘기랑 같은 날 이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직전 고점이 15만 원대를 이제 뚫어주면서 오늘 이제 24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슈는 삼성의 휴먼 로봇은 중기적인 과제고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라면 오늘 변동성을 보였으면 내일 이 변동성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 이상 거래량이 분출되지 않으면 윗꼬리를 넘어서기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산의 오늘 상승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특이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미리 선반영되지 않고 오늘 일단 기관 청약이 들어가면서 되면 수급의 분산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젠 오롯이 두산으로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로봇 하나라는 단어 외에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갔었다면 이젠 두산그룹이 올라가게 되면 수급의 이동이 로봇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수급을 확 빨아들이고 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존 로봇주들을 빼고 두산 로보틱스를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에는 수급의 악재죠.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섹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제 로봇주들의 변동성도 약간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일부 챙기자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 구간에 이제 대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 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여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절반 이상이라도 수익을 한번 좀 네. 챙겨놓고 보시는 것이 조금 이 변동성 구간 하에서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소비 쪽으로 지금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거든요. 화장품, 그리고 뭐 메디톡스, 그리고 또 의료 쪽이라든지 면세 같은 중국 소비주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개별 이슈로 봐야 될지 같이 수급 이동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메디톡스 이제 태국 수출도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기기 쪽으로는 태국, 브라질 이쪽이 굉장히 좀 강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강세 유지가 될까요? 먼저 예, 그렇습니다. 메디톡스의 이제 이슈는 네 번째 이제 균주를 개발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톡신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이제 특화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글로벌 2위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고요. 말씀하신 이제 남미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남미에서는 뭐 거의 글로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회사죠.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옴으로써 점유율을 더욱더 넓혀갈 것으로 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것은 개별 이슈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화장품 관련해서 우리가 소비주들이 되는 것은 중국의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 대비해서 반사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일 감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크루즈선들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있고 전 세계들이 도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섹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진 않아야 될 섹터로 보여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9월달 데이터가 이제 확인이 되는 어떤 데이터요? 9월달에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10월달에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8월달에는 이 단체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그렇죠. 좀 조정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이죠. 그러면 9월달에 과연 그들이 얼마큼 돈을 썼느냐 그 데이터들이 이제 10월달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롯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가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덕호 대표께서 관심주 가져와 주셨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변동성 장세에는 결국 펀더멘탈 장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 누차 말씀드리는데 네네. 오늘 조금 소개드릴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하면 사실 이제 방산주 섹터다 보니까 뭐 이전에 이제 낙폭을 많이 보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만은 네. 이번 이제 G20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인도 모디 총리와 지금 바지라 2차 사업,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K9 자주포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부분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현대로템과 같은 대형 방산주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만은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월 말에 K9 자주포용 탄을 이제 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사거리가 이제 40km까지였는데 지금 60km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K9 자주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 전용탄이 굉장히 큰 효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과의 어떤 국경 분쟁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이제 중국의 어떤 군비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떤 방산주 섹터들의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은 결국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먼저 고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5만 원 네. 선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제 사실 뭐 낙폭을 좀 많이 보인 상황인데, 정정드리겠습니다. 4만 7천 원을 돌파를 했다가 이제 네. 다시 이제 낙폭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탄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계 스포츠탄이 좀 덜 팔린 부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4만 원 선 터치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조금 종목의 움직임이 좀 더디다 보니까 여기에 보유하기가 좀 무겁다 혹은 조금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3만 원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이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좀 거론이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도 있고요. 다시 모멘텀 도래하고 있다. 풍산으로 오늘 토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프로시선 마무리할게요.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